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고요. 이번엔 프로그래밍 언어의 옛날로 보면 30포인트고요. 새로운 2026년 기준으로 보면 17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계와 언어 번역, 포인트 이름으로 봐주시면 좀 덜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봐야 될 내용들은 앞의 시간에서 이어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언어 번역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사람이 작성한 어떤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언어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언어 번역 과정이 있어요. 언어 번역 과정 중에는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애가 결국 사람이 작성한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 과정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 그냥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또 이렇게 언어 번역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들이 있어요.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있고요. 자, 모듈화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모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객체라고 하는 거 살짝 보셨는데, 모듈은 프로그램이 하나 큰 게 있으면 그 안에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이다 그러면 게임에 보면 어떤 뭐 칼질하는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걸어가는 기능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런 하나하나의 기능을 모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듈은 그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거에 대한 특징, 뭐 다른 시험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사무자동화에서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사무자동화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냅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선은 프로그램 설계예요. 프로그램 설계는 말 그대로 뭐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과정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체계를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자, 요게 바로 프로그램 설계라는 얘기예요. 자, 설계 방법에는 자료 설계, 구조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절차 설계, 나시 슈다이너만 차트 뭐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절차고요. 얘네를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NS 차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출제돼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도식화해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보십시오. 자, 모듈화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몇 개의 작은 부분으로 분할한 단위예요. 그래서 모듈의 독립성은 결합도와 응집도로 구분이 된다 그랬는데, 이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이걸 여러분들 영어로 기억하세요. 커플링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코헤전 이렇게 되겠죠. 자, 결합도라고 하는 건 커플이에요. 모듈이 A라고 하는 모듈과 B라고 하는 모듈이 있으면 두 개의 관련된 종류를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합도라고 이야기해요. 상호 의존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칼질하는 것과 걷는 것은 전혀 다른 기능이잖아요. 그럼 두 개가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어때야 될까요? 적어야 되겠죠. 그지? 두 개의 모듈을 설계할 때 관련성을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모듈, A라고 하는 기능이 있으면 이 안에는 이 기능만 하면 돼요. 걸어가는 기능만 있으면 돼. 칼질하는 기능이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응집도에서는 내가 해당하는 내용들, 즉 응집도에 대한 내용은 좀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본다면 응집도는 강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A라고 하는 기능 그 자체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고요. 결합도는 두 개의 연관도, 연결되는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중복을 줄여줘야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복잡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기능을 응집해서 만들어야지 다른 모듈과 이렇게 너무 관련성이 높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 모듈화 원칙이 됩니다. 자, 나중에 문제풀이 보시면서 보세요. 지금은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듈화를 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무자동화에서 거길 다 건너뛰고 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거기까지만 기억하십시오. 자, 언어 번역 과정이에요. 전체적인 과정인데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해요. 번역기가 있겠죠?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얘네를 서로 관련된 애들끼리 연결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주격장치에 올려줄 수 있도록, 즉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형태로 만들어내고요. 얘를 주격장치의 로더, 읽어드려요.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겁니다. 자, 로더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읽어드리다라는 의미죠. 여러분들 그 덤프트럭 있잖아요. 덤프트럭을 뭐라고 하나요? 로더라고 이야기하죠. 큰 짐을 싣고 다니잖아, 그지? 그럼 거기다 이제 짐 실어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자, 언어 번역 과정별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 라인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냥 라인으로 쭉 나열된 것을 의미해요. 자,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해서 목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목적 프로그램.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모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모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번역 과정에서 이제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는데 얘는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된 그 하나의 단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링커는 우리가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좀 전에 뭐 걷기, 칼질하기 또는 말하기 또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템들도 있고. 그러면 걔네들의 각각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들이 생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하나로 모아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묶어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링커입니다. 이 오브젝트,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목적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묶는 거야. 여기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얘네를 실행하기 위한 별도의 보조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래서 C 언어나 자바에서 우리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C 언어를 설치하면 기본 입출력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라이브러리가 뭐죠? 도서관이잖아. 그래서 도서관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다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걔네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묶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로드 모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아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주격장치에 적재해서 실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 1과목에서 컴퓨터 기본 구조에서 폰 노이만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대한 내용을 배웠죠. 모든 프로그램은 주격장치에 적재가 돼야 된다. 이 개념과 같은 연결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 가능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다. 자, 다음에 이번엔 로더예요. 로더라고 하는 거는 주격장치에 읽어드리는 걸 의미해요. 주격장치에 읽어드린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실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로더의 기능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 하냐면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이거 순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할당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주격장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뭘 넣으려고 하는 공간을 확보해 놓는 걸 의미해요. 아, 여기다 주격장치에 내가 쓸 거야. 야, 몇 번 주소부터 몇 번 주소까지 내가 쓸 거야. 라고 해서 거기를 좀 자리를 잡아줄래? 라고 하는 게 allocate예요. 자,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 있는 모듈들이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 링커라는 걸 배웠죠. 모듈 1, 모듈 2, 그 다음에 목적 프로그램으로 하자. 그지? 목적 프로그램, 뭐 라이브러리, 얘네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링킹이라고 그래요. 링커가 하는 행위를 링킹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외부 참조를 실제적 주소로 변환한다 그랬는데 얘네들을 묶어 놓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재배치는 종속적인 모든 주소로 할당된 주격장치 주소와 연결시키는 거야. 얘네가 사실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여기에 주격장치 또는 파일 또는 외부 기억장치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를 여기다 넣기 위해서 배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배치를 해. 그 다음에 어떻게? 얘네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계 명령어와 자료를 기억장치에 물리적으로 배치하는 걸 의미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그냥 내가 주격장치에 프로그램을 올려야 돼. 왜? 우리 아까 1과목에서 배우셨죠? 폰 노이만형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모든 파일이 어떻게 주격장치에 적재가 돼야 되죠. 그죠? 그걸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 로더 기능별 주체가 있어요. 이것도 간혹 출제가 되는데, 자, 할당하고요. 주격장치의 공간을 할당하고 링킹하고요. 이것은 누가 하냐면 프로그래머가 코드로 정의해요. 코드로. 야, 몇 번째 주소에 등록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재배치 같은 경우는 어셈블러가 합니다. 적재는 누가 하냐면 로더가 해요.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할당과 연결은 누가 한다? 직접 사람이 명령어를 통해서 프로그램 코드에 작성을 합니다. 자, 다음에 언어 번역기의 종류예요. 큰 그림에서 컴파일러라고 하는 애와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한 번에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외국에 있는 외국 서적이 있어요. 뭐 잉글리시로 돼 있든 아니면은 뭐 대시주로 돼 있든 이러한 외국 서적이 있어. 근데 얘를 번역해가지고요. 번역해서 우리나라 한국어로 번역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러면 중간에 뭐를 해야 될까? 우리 번역한 다음에 얘네를 편집하죠. 우리 컴파일러가 바로 편집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컴파일러는요. 이렇게 외국어로 만들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번역하고 편집해서 한국어로, 즉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과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편집 과정에 만들어진 초본이 있겠죠. 내가 번역을 했으면 초록이라고 하지? 맨 처음에 번역해서 쫙 만들어 놨을 거 아니야. 그지? 걔네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목적 프로그램이 돼요. 그리고 걔네 계속해서 검토하죠. 야, 이거 문장 맞아? 이렇게. 영화도 똑같죠. 외국에 있는 영화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줘? 번역을 다 하죠.
그리고 그 문맥에 맞게 바꾸고 현 시점에 맞게 뭐 개그 코드도 넣고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또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필요한 게 바로 컴파일러예요.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만듭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인터프리터는 뭐야? 얘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요. 그럼 누가 따라가죠? 동시통역사가 갑니다. 동시통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인터프리터예요. 얘는 별도의 편집이나 검토가 필요 없어. 그냥 듣는 대로 바로 얘기해요. 한 줄 한 줄씩. 저쪽 대통령이 한 줄 얘기해 그러면 아 대통령님 이렇습니다. 이쪽에서 들으면 또 이쪽에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바로 실행돼요. 됐죠? 자, 이걸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고급 언어로 작성된 원식 프로그램을 해석하고 분석해요. 이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 시간이 빨라요. 실행 시간이 프로그램이 구조화된다고.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워진다고. 내가 책을 읽을 때 동시 번역해가지고 쭉 나열한 스크립트를 보는 것과 완전히 깔끔하게 번역된 책을 보는 것과 어떤 게 잘 읽힐까요? 완벽하게 번역된 것이 잘 읽히겠죠. 컴퓨터 입장에서도 그래서 빨리 실행할 수가 있어요. 실행 시간의 효율을 중시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부분 컴파일러를 씁니다. 번역된 산출물인 목적 프로그램이 큰 기억 장치를 요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적 구조이다. 대표적인 거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들이 C, 자바 모두 다 컴파일러 언어입니다. 됐죠? 자, 인터프리터 언어는요. 얘는 고급 언어로 된 원시 프로그램 명령문을 한 줄씩 읽어드려서 한 줄씩 번역해요. 그럼 얘는 어떨까? 그냥 뭐 듣는 대로 쓰니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우선 단점 말하면 컴파일러보다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속도가 느려요. 왜? 아, 이거 뭐라고 쓴 거야? 뭐라고 한 거야? 알 수가 없잖아. 그지?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 의역이라고 하나? 의역 막 해가면서 봐야 되잖아. 컴파일러는 이미 의역까지 다 돼 있어. 그죠? 대신에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말고 번역할 때는 얘가 빠르죠. 왜? 바로 그냥 듣고 설명해 주니까. 얘는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얘는 번역 즉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베이직과 리스프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얘는 한 줄씩 번역합니다. 두 개 구분하세요. 종종 출제됩니다. 어셈블러 앞에서 봤죠?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거고요. 자, 링키지 에디터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링커가 하는 그 편집 기능을 링키지 에디터라고 합니다. 독자적으로 번역된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내장 함수를 하나로 묶어서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한다? 링키지 에디터라고 그래요. 얘가 링킹 역할을 하는 거야. 됐지? 자, 다음 요거 크로스 컴파일러인데 얘는 뭐냐? 내가 만약에 iOS 즉 앱스토어에 등록하려고 앱을 하나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거를 안드로이드에도 올리고 싶어. 그런데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서로 플랫폼이 달라요. 그죠? iOS는 애플이고요. 안드로이드는 구글 거야. 그래서 기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새로 다시 짜야 돼요. 언어도 달라요. 아마 iOS하고 안드로이드하고 다 개별적으로 걔네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툴을 예전에는 C샵이나 뭐 이런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안드로이드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크로스 컴파일러가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안드로이드용으로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야. 내가 카톡을 개발해. 처음에는 안드로이드용 나왔었죠. 그다음 한참 있다가 애플용 나왔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야. 바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크로스 컴파일러가 있다면 그냥 거기다 돌려버리면 야, 이거 내가 애플용으로 만들었는데 안드로이드용으로 바꿔줘. 그러면 해주는 애가 바로 크로스 컴파일러예요. 자, 프리프로세서는 우리 앞에서 주석이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주석. 주석은 뭐야? 프로그램 실행할 때 실제로 실행되지 않고 설명을 해주는 아이죠. 그럼 얘는 실행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번역할 때 필요해, 안 해? 안 하죠. 나중에 문서를 볼 때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주석, 상수 정의 치환, 매크로 확장 등 컴파일러가 처리하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 돼서 원시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애들만 남긴다는 거예요. 자, 문제 갑니다. 원시 프로그램을 컴파일러가 수행되고 있는 컴퓨터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종에 맞는 기계어로 다른 기종이구나. 그럼 뭐예요, 이거? 크로스 컴파일러가 되겠죠. 되셨죠? 자, 다음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코트랑 코볼은 컴파일러 언어에 해당한다.
맞죠? 인터프리터는 원시 프로그램 번역 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인터프리터는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에서 실행 시간이 느리다 그랬죠. 반복 실행할 때는 뭐가 좋다? 컴파일러가 좋다. 컴파일러는 원시 프로그램 번역 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생성한다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거고요. 자, 다음에 로더의 기능이 아닌 것은 제일 먼저 뭐예요? 할당, 링킹, 재배치, 그 다음에 로드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프로그램 수행 순서로 옳은 것은 원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컴파일러 해줘야 되겠지? 컴파일러 됐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는 거고, 얘네를 링커에 의해서 로더되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이요. 주석의 제거, 상수 정의 치환, 매크로 확장, 컴파일러가 처리하기 전에 먼저 처리한다. 프리프로세서 끝.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컴파일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러에는 기본적으로 선행 처리가 필요해요. 이게 뭐야? 우리 앞에서 지금 바로 문제에서 봤던 프리프로세서가 여기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어휘 분석을 해요. 그리고 구문 분석을 합니다. 의미 분석하고요. 중간 코드 생성, 코드 최적화, 코드 실행해요. 자, 제가 이번 장에서 배워야 되는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Go to school. 학교를 가는 거죠. 그럼 이건 우리 어떻게 번역해야 되지? 이렇게 쪼개가지고 각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 그지? 고가 뭔지, 투가 뭔지, 스쿨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쪼개진 아이들로 이렇게 쪼개내는 것을 바로 어휘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쪼개져 만들어진 아이들을 우리 토큰이라고 그래요. 토큰이 뭐예요? 여러분들, 제 세대 분들은 버스 타실 때 토큰 내고 다녔죠? 요즘은 버스카드 하지만 예전에는 회수권이나 토큰을 내고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수원에서 1번 버스 타고 다녀서 요만한 그 엽전만한 게 있어. 그걸 넣고 땡그랑 하면은 버스 탈 수 있는 거야. 그땐 요금이 다 동일해. 토큰 하나야. 그때 아마 제 기억에 40원, 50원 했던 것 같은데, 뭐 그게 토큰이에요. 결국은 하나의 작은 단위, 요거를 우리 토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 얘는 간단해. 어디로?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토큰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얘네 문법 구조를 우리가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죠.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해요? 학교를 간다. 거꾸로 얘기하잖아. 그지? 이렇게 구문을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구문 분석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트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파스 트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 구문을 분석해 나가는 과정을 파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향식과 상향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아, 학교를 간다. 의미를 분석하겠죠. 그 다음에 중간 코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코드 생성하는 이러한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국은 이게 끝이야. 어휘 분석과 구문 분석을 아시면 됩니다. 얘는 100% 출제됩니다. 됐죠? 자, 컴파일러는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계어로 번역해서 이때 분석 단계와 생성 단계를 거쳐 번역하게 된다. 자, 고급 언어 번역 단계는 제일 먼저 원시 코드, 선행 처리, 프리프로세서. 제일 먼저 뭐예요? 어휘 분석이요. 어휘 분석. 어휘 분석이 뭐야? 단어를 쪼개는 거야. 의미 있는 단위로 쪼개는 걸 어휘 분석이라고 하고, 거기서 쪼개져 나온 아이를 토큰이라고 해요. 얘 100% 출제돼요. 그 다음에 구문 분석해요. 아, 그래. 이 안에 있는 단어들을 내가 의미를 알았으니까 어떤 문법 구조로 배열해야 되지? 그게 바로 구문 분석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애가 파스트리예요. 100% 출제돼요. 의미 분석은 아, 그래. 얘네가 실제로 얘네 이렇게 문법적으로 보니까 아, 학교에 간다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게 의미 분석이에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십시오. 됐죠? 자, 컴파일 세부 과정이에요. 똑같아요. 어휘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이 순서로 가게 됩니다. 어구의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선행 처리 앞에서 봤어요. 프리프로세서 뭐예요? 컴파일러가 처리 전에 먼저 주석 제거, 상수 정의 치환, 매크로 확장 이런 것들 미리 선행 처리하는 것을 프리프로세서가 한다. 그 다음에 어휘 분석한다. 뭐야? 원시 프로그램을 긴 문자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하나의 긴 문자열이에요.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네를 문자를 스캐닝해요. 번역,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나열, 문자열, 기초적인 구성 요소들이 식별자 이렇게 쪼개낸 단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토큰이요. 영수가. 보기에 토큰 있으면 답이야.
100% 출제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파서가 파스트리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토큰을 요구하면 원시 프로그램의 문자 단위로 읽어 토큰을 생성해서 파서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소스 코드에서 어휘 분석을 통해서 생성되는 애가 누구라고? 토큰이라고. 자, 그래서 실제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C 언어 코드입니다. 뭔 코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각각 명령어들을 어떻게 토큰 값으로 여기에 사용된 키워드들을 다 작성을 해요. 구분을 해. 얘가 뭔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쪼개내는 단계를 뭐라고 한다? 바로 어휘 분석이라고 한다. 됐죠? 자, 이렇게 쪼개낸 I를 이제 구문을 분석해야 될 거야. 문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토큰들의 문법에 따라서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다.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파스 트리가 나온다. 100% 출제된다. 땡치라.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파싱이라고 한다. 구문 분석에는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는 id 더하기 id 곱하기 2라고 하는 i를 표현하면 이게 바로 파스트리 구조예요. 자, 보면 맨 위에 2가 있죠. 얘가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어때요?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곱하기를 제일 먼저 하죠. 곱하기 2 id 대신에 다음번에는 더하기 하죠. id. 이런 식으로 트리를 구성해 나가는 것을 구문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은 몰라도 돼. 그냥 트리를 그리는구나. 하향식 파싱은요. 하향식은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요. 그럼 좀 전에 트리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파스트리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거는 리커시브 디센트 파서나 프리딕티드 파서, LL 파서 이런 아이들이 있다. 개념만 하세요. 상향식은요. 터미널 로드라고 했는데 터미널 로드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를 터미널 로드라고 그래요. 얘를 뭐라고 하냐? 얘는 루트 로드라고 하고요. 노드. 얘를 터미널 로드, 단말 로드라고 해요. 터미널. 종단, 끝을 이야기하고요. 얘는 시작을 의미해요. 되셨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두 가지가 있다. 자, 구문 분석기의 역할은요. 문법에 맞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파스트리를 출력한다. 자, 단순 구문 트리, 루트 노드를 기점으로 계층적으로 구성하고 상위 노드는 하위 노드를 가질 수 있고 하위 노드 또한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죠. 우리 앞에서 트리 기억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보세요. 자, 의미 분석은 파스트리가 어떤 의미와 기능인지 분석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분석 결과로 중간 코드가 생성된다. 의미 분석기의 기능에는 매크로 처리, 오류 탐지, 심벌 테이블의 유지 이렇게 진행된다. 요거는 간단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코드 최적화해요. 실행 시간과 기억 공간 절약할 수 있도록 코드 변환하고 목적 코드 생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코드를 생성하고 실행 코드를 생성해 나갑니다. 됐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 이야기한 내용이고. 자, 다음에 이번엔 코드를 다 만든 다음에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 오류를 체크해 나가는 거. 얘를 디버깅이라고 해요. 시험 20번 보면 3번 출제됩니다.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만. 디버거는 뭐야? 바로 이런 디버깅을 하는 툴을 의미합니다. 자, 문제 갑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면서 오류 등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의 명칭은 그랬어요. 오류 찾는 거 뭐라고요? 디버그가 되겠죠. 이게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버그잖아요. 우리 컴퓨터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가 뭐죠? ENIAC이죠. ENIAC은 어떻게 구성된다 그랬어요? 1과목에서 케이블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랬잖아요. 전선이 연결돼요. 근데 어느 날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이 자꾸 틀리는 거야. 왜 틀리지 봤더니 그 회선을 쥐새끼가 갈아먹었네. 그리고 어떤 날 보니까 안에 진공관이 있었는데 진공관에 이 바퀴벌레 새끼들이 들어가지고 타서 죽은 거야. 그래서 진공관이 깨진 거야. 그러니까 오류가 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벌레를 잡는다는 개념으로 D가 데스잖아요. 접두어. 야, 벌레를 잡자. 이런 의미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참 재밌어. 이름 짓는 것도. 자, 원시 프로그램을 하나의 긴 스트링으로 보고 원시 프로그램을 문자 단위로 스캐닝해서 문법적으로 일련의 문자를 분할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토큰이요. 자, 컴파일러의 분석 단계의 순서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제일 먼저 순서만 우선 요것만 기억하면 되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어휘 분석 먼저 하죠. 그 다음에 구문 분석하죠.
그 다음에 의미 분석하죠. 기억, 니은, 리을만 찾으면 돼.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에 기억, 니은, 리을. 그러니까 우선 얘네 두 가지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보죠. 얘는 디귿을 갖네. 먼저 중간 코드 생성. 여기에서는 미음이니까 코드 생성이라고 그랬는데 중간 코드 생성이 먼저지. 그지? 그래서 답은 뭐가 돼? 얘가 답이 되겠네요. 구문 분석에는 하향식 파싱과 상향식 파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향식 파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향식은 뭐야? 이렇게 트리가 있을 경우에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루트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하향식 구문 분석은 입력 문자열에 대한 좌측 유도 leftmost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맞아요. 파싱할 수 있는 문법에 따라 레프트 리커시브 없이 해야 되고 레퍼트 팩토링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이지 못하대요. 루트로부터 맞네요. 프리오더 순으로 요건 나중에 또 배웁니다. 파스트리를 구성한다 그랬어요. 터미널 로드에서 뿌리 노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래요. 아니잖아. 터미널 로드는 뭐야? 맨 밑에부터 하겠다는 얘기잖아. 얘는 상향식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죠? 이 문제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단어를 보시고 나머지는 뭔지 몰라. 어려워. 그지? 그냥 4번이 답이구나. 간단히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번역 과정을 봤고요. 이번에는 형과 객체의 특징이에요. 형을 바꿔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야 될 건 뭐야? 영수가 토큰, 땡치라 뭐라고? 기억이 안 나, 그지? 파스트리, 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가 보기에 있으면 걔네가 답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